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여러분의 고전 문학을 탄탄하게 만들어 드리는 도시락구가 은나쌤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황조가라는 작품을 통해서 객관적 상관물이라는 걸 한번 배워봤었죠. 이번에는 서동요라는 작품을 통해서 깊이 있게, 고등에서는 이런 것까지 배워? 라는 걸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우리 서동요로 향찰이라는 걸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 서동요라는 작품을 배워본 친구들은 꽤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내용들과 함께 우리 고등부 국어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요.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이제 서동요로 배우는 향찰이라는 거 공부해 보도록 할 건데, 서동요 뭘까? 서동의 요, 노래야. 서동의 노래라는 의미인데요. 자, 안 배웠던 친구들도 있을 테니까 일단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향가이에요. 향가는 신라시대 때 그렇게 많이 불려졌던 노래인데요. 신라시대다 보니까 그 당시에 당연히 한글이 없었겠죠. 그치? 그래서 한자를 빌려다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요 한자를 보고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맛동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 이런 식으로 읽었던 거야. 신기하지? 이따가 왜 그런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이 선화공주는 신라 진평왕의 딸인데요. 이 선화공주님이 남몰래 결혼해버린 거야. 즉 아마도 공식적으로 누구 결혼한 게 아니라 남몰래 결혼 전에 어떤 남자를 만났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남자, 이 맛동서방을 밤에 몰래 이렇게 만나러 간다라는 일종의 루머 같은 게 막 퍼졌던 건데 이 노래가 바로 서동요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사실은 요 내용은 거짓말이죠. 그치? 서동이 선화공주와 결혼하려고 일종의 루머를 퍼뜨린 거예요. 그 노래가 되겠고요. 일단 우리는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이렇게 배경설화를 볼 건데, 배경설화가 서동이라는 인물의 영웅설화의 구조를 띠고 있어서 그거와 연관지어서 한번 배경설화 볼게요. 일단 우리 친구들은 중학교 때 다 배웠던 거잖아. 자, 영웅들은 대체로 기이하게 태어나요. 그치? 뭔가 알에서 태어난다거나 이런 거. 그리고 태어나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갖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시련과 고난을 겪고 이 고난을 극복해서 결국에는 위대한 성취를 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거 다시 한번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로 이 영웅설화의 구조에 대해서는 뒤에 차후에 다시 한번 공부하게 될 겁니다. 어쨌거나 이런 구조 기억해 두시면서 우리 배경설화 볼게요. 자, 제30대 무왕의 이름은 장이다. 이 무왕은요, 백제의 왕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왕이고 장이고 얘가 바로 서동이고 또 뒤에 맛동이라고도 불려요. 맛동. 즉, 자, 이름이 4개, 가리키는 말이 4개인 거지. 백제의 무왕이 되고 이름은 장이고 서동이라고도 부르고 맛동이라고 불리는데 이 사람은 어머니가 홀로 되어 집을 서울 남쪽 못가에 짓고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었는데 못에 있는 용, 여러분 드래곤과 교통하여 즉 정을 통하여서 그를 낳았대요. 헐, 이건 뭔 소리입니까? 자, 우리의 서동 또는 백제 무왕이란 사람은 아빠가 누구야? 용이라는 거죠. 헐, 뭔 소리야 이게. 어쨌거나 얘들아, 이게 바로 뭐가 될까? 자, 아빠가 용이라는 걸 통해서 아하, 이 사람은 기이한 탄생. 그 영웅설화의 첫 번째 기이한 탄생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구나 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어릴 때 이름은 서동이고요. 도량이 한없이 넓었고 그리고 똑똑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 즉 도량이 한없이 넓었다라는 걸 통해서 이 사람 보통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능력이 뛰어났구나. 비범한 능력이라고 하는 영웅설화의 구조 두 번째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이렇게 뛰어난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와 그냥 어디 구석에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가난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항상 말을 캐다가 팔아서 이렇게 생계를 유지했다라는 거죠. 그만큼 가난했으니까 이거는 얘 인생에 있어서 시련과 고난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사람들이 그런 이름, 즉 항상 이 마가 한자말로 마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고 이게 한자말인 거야. 하나 똑같네. 어쨌거나 그래서 서동이라고도 하고 맛동, 즉 말을 캐는 아이, 그래서 맛동, 서동 이렇게 불리게 되는 거죠.
자, 신라 진평왕 셋째 공주에서 셋째 공주 선화공주가 아름답기 짝이 없다는 말을 듣고 머리를 깎고 서울로 왔어요. 즉 여기 있는 이 서울은 진짜 지금의 서울 여기가 아니라 이거는 신라의 서울이야. 그러니까 경주죠, 경주. 그리고 참고로 여기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자, 지금 서동은 어디 사람? 백제 사람이고 얘가 어디로 들어오는 거야? 신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당연히 여기에도 뭐가 있었을까? 국경이라는 게 있었겠죠. 그치? 이 국경을 넘으려고 할 때, 야, 너 백제 사람인데 어딜 들어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머리를 깎아서 뭐인 척? 스님인 척을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신라나 뭐 백제 다 그렇지만 국교, 거의 나라의 종교 또는 그런 급으로 대우받던 게 바로 불교예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스님이면 일단 스님 어서 오세요 이렇게 받아들여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마치 스님인 척 하려고 머리를 깎았다라는 얘기야. 자, 선화공주랑 결혼하려고 이 정도까지 머리를 영악하게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자, 그래서 자기는 원래 말을 캐는 사람이니까 마가 되게 많을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보통 사람은 다 가난했겠지.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말을 이렇게 나눠주면서 노래를 부르라고 시킨 거죠. 아까 그 노래. 즉 선화공주님이 결혼도 안 했는데 밤마다 어떤 남자 만나러 돌아다닌대 라는 이런 소문을 노래로 막 선화공주님은 밤마다 막 이런 노래를 애들이 부르게 된 거죠. 결국에는. 자, 동요가 장안에 퍼져 궁중에까지 알려지니까 즉 사람들이 선화공주가 그랬대. 쯔쯔쯔쯔쯔 어디 공주가 어디 그런 행실을 막 이렇게 약간 뒷담화 같은 걸 깠겠죠. 일종의. 그치? 자, 모든 신하들이 간청해서 공주를 먼 곳에 귀양 보내게 됐대요. 즉 너 행실이 바르지 못하니까 일종의 유배를 보내게 된 거예요. 공주가 떠나려 할 때 왕후가 안타깝잖아. 그래서 순금 한 마를 주어서 이거 가지고 좀 유배 가서도 좀 풍족하게 지내라고 이렇게 쥐어줬는데 공주가 귀향을 가는 길에 갑자기 서동이 나와서 절을 하고 내가 모시고 가겠다고 했대요. 근데 공주가 이상하게 이 남자가 뭔가 믿어온 거야. 믿음직스러운 거야. 그래서 그냥 따라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어디서 온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괜히 믿었고 믿음직스럽고 즐거웠다. 그래서 따라가다가 상통하게 되었다. 결국에는 결혼하게 됐는데 우리가 아까 서동요의 내용이 그러니까 결국엔 뭐야? 실현된 거죠. 서동과 사랑하게 됐다라는 거니까. 그치? 그런 뒤에 서동의 이름을 알고 동요가 맞는다 하여 세상에 당신의 이름이 서동이었어요. 어머나 그 노래가 진짜로 실현됐네요. 뭐 이런 거죠. 이상하다 근데 그치. 뭐 남자 이름도 안 알고 따라가. 그치. 어쨌거나 동요가 맞는다 하여 함께 백제로 가서 어머니가 준 금을 내놓으며 이것으로 즉 우리 이제 정말 당신은 나의 어떤 일종의 천생연분이구나. 그치. 그 노래가 정말 사실이었구나. 당신과 결혼해서 백제에 가 삽시다. 그리고 나에겐 금이 많으니까 우리 이걸로 풍족하게 살아봐요 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서동이 크게 웃으면서 이게 뭡니까? 라고 하니까 황금인데 이 정도만 있으면 100년 동안 우리 풍족하게 고생 안 하고 부자로 살 수 있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어려서부터 말을 캐던 곳에는 이것이 진흙처럼 쌓여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사실은 이런 설화들은 옛날 이야기들은 논리적인 모순이 너무 많아. 아니 머리를 깎고 국경을 넘을 정도로 영악한 사람이 또 어떻게 보면 나는 그렇게 생각해. 서동이라는 놈이 나쁜 놈이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공주님이 잘 살고 있는 공주님은 행실이 나쁜 여자로 이렇게 끌어내려서 내가 결혼을 한 거잖아. 그치? 나쁜 놈이야. 여자를 이렇게 끌어내려서 자기와 같이 결혼하려고 하는 이런 남자 만나면 안 되겠죠. 그치? 어쨌거나 이런 영악한 사람이 황금이 뭔지를 몰랐다? 말이 안 되지. 하지만 어쨌거나 옛날 이야기야. 그래 넘어가. 이것은 내가 진흙처럼 쌓였다라고 했더니 공주가 깜놀해서 이것은 천하의 보배인데 당신이 금이 있는 곳을 알았으니 이 보배를 우리 부모의 궁전으로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즉 우리 부모에게 이 황금을 보내서 당신이 괜찮은 남자다. 뭔가 부모로부터 인정을 받게 하는 게 어떠냐라고 제안한 거죠. 서동이 좋다 하고 금을 모았는데 그것이 산처럼 쌓였고요. 용화산 사자사 지면법사한테 가서
금을 이걸 신라로 어떻게 보낼까? 이걸 논의를 했대요. 그랬더니 금만 가져오라 하여 공주는 편지를 쓰고 금을 법사에게 가져다 주었더니 법사가 신통한 능력으로 하룻밤에 신라 궁중으로 실어다 놓으니까 진평왕의 그 신통한 변화를 이상히 여겨서 더욱 존경하고 항상 서신으로 안부를 물었고 누구에게? 서동에게. 오, 이놈 자식 돈도 많고 황금도 많은 놈이구나. 그리고 또 신기한 도술도 부릴 줄 아네? 이러면서 항상 존중하고 편지 왕래도 하고 그랬다라는 거죠. 서동은 이로 인해서 인심을 얻어 왕위에 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백제 왕이 되었다. 뭔가 이상한지 근데 뭔가 왜 이렇게 했는지 이렇게 될까? 그러니까 이거 사실은 이 서동이요. 이 엄마가 이 서동이라는 애가 아까 용과 통해서 뭐 이렇게 태어난 아빠가 용이다 뭐 이랬잖아. 사실 옛날에는 용은 왕을 뜻했거든요. 이 어머니가 이게 뭔가 얘가 그러니까 왕족이었던 거야. 서동이 왕족인데 뭔가 이렇게 사실 서로 내가 왕이 될래 내가 왕이 될래 이런 권력 다툼에서 밀려나가지고 어딘가 숨어 살고 있었던 왕족이었던 거야. 왕족이 어찌어찌해서 선화공주와 결혼을 했고 이런 어떤 신라 왕의 어떤 전폭적인 지지와 뭔가 이런 지원 이런 걸 통해서 백제 왕이 된 거죠. 이웃나라의 어떤 지원을 통해서 뭐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쨌든 말이 좀 안 되는 게 되게 많잖아. 이렇게 해석하면 아 그런 거구나. 서동이 원래 왕족이었구나. 그리고 아무래도 그 신라의 공주와 결혼했다고 하니까 조금 더 뭔가 이렇게 인지도도 높아지고 뭐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 백제의 왕이 된 거죠. 그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어쨌거나 계속 얘기하지만 나쁜 놈이다. 자, 그래서 우리 영웅설화의 구조를 한번 정리해보면 기이한 탄생, 용의 아들로 태어났고 뛰어난 재능과 넓은 도량을 지녔고요. 말을 팔아 어렵게 가난하게 생활했지만 공주와 결혼하면서 이 시련을 극복했고 결국에는 백제 무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또 중학교 때는 이런 거 많이 나오지. 우리가 이 배경설화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 뭐냐? 신분제, 그쵸? 왕이 있고 공주가 있고 뭐 이렇게 신분제 사회였다라는 거 알 수가 있고 국경, 아까 머리를 깎고 스님인 척해서 국경을 넘었다라는 걸 통해서 국경 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 서동요라는 노래가 막 널리 퍼지게 됐다는 얘기는 아 사람들이 그만큼 사랑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라는 거고요. 또 여성의 정절을 중시했다. 그렇기 때문에 선화공주가 실제로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이런 루머에 의해서 유배를 가게 되잖아요. 그치? 또 공주도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았고 신분 상승의 욕구, 즉 서동의 이런 행동을 통해서 아, 저 당시 사람들이 신분 상승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구나. 뭐 이런 것들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또 요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게 바로 오늘의 우리 포인트, 향찰이라는 걸 알기 위한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서동요란 노래는 향가라고 했어요. 향가는 신라 때에 생겨나서 고려 초까지, 그러니까 주로 신라 시대에 많이 불러졌던 그런 노래고요. 자,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쓰는 방식인 바로 향찰, 우리 오늘의 포인트인 거지. 이 향찰로 표기가 되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당시는 한글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자를 빌려다가 쓰게 됩니다. 내가 오늘 이 2강에서 향찰, 이 서동요를 선택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 들어가면 우리 국어의 역사라는 걸 배우게 돼요. 그래서 우리 국어의 역사, 즉 물론 훈민정음이 우리 국어라고 볼 수 있지만 훈민정음 나오기 전까지는 한자를 빌려 쓰는 게 우리의 국어였거든요. 이 국어의 역사를 배우면서 향찰 이런 거 엄청 많이 배우게 되거든. 그래서 오늘 요거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어쨌거나 어떻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썼느냐라는 건데 일단 음을 빌려 쓰는 걸 우리가 음독이라고 하고요. 자, 뜻을 빌려 쓰는 걸 훈독이라고 합니다. 즉 여기 보면 돌서 이랬는데 여기가 뜻이고 여기가 음이겠지. 자, 이런 거 지금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써놓고 이걸 어떻게 읽었냐? 어떻게 읽었을 것 같아? 이거 막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로 내면 막 돌이 많이 던져졌고 뭐 이런 식으로 막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야. 그냥 이걸 보는 순간 돌, 을, 던지, 다 이런 식으로 그냥 읽어버린 거예요. 읽을 때 이렇게 읽어버린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돌을 던지다. 즉 이런 것들 이렇게 훈독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어떤 의미가 있을 때 실질적 의미들을 이렇게 빌려 쓰고요. 자, 그다음 음독 같은 경우에는 고유명사, 즉 사람의 이름이라던가 또는 이렇게 조사 같은 형식 형태소들 있지.
조사나 어미 같은 이런 것들은 이렇게 음독을 해서 빌려 쓴 거예요. 돌을 던지다. 여러분들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I는 you 이것만 해야 되겠다. 자, love 해. 뭐 이렇게 썼다고 칩시다. 그러면 나는 사랑해. 뭐 이런 식으로 읽어버린 거죠. 우린 영어가 좀 더 지금 자유로우니까 좀 더 익숙하니까. 자, 이런 거다. 알겠지? 이렇게 해서 향찰이라는 걸로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사실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을까? 그 전까지는 우리 국어를 그냥 우리나라 말을 중국어로 번역을 했다거나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썼는데 이 향찰이라는 걸 통해서 드디어 문장 전체를 우리가 쓰게 된 거죠. 우리 말의 문장을 이렇게 딱 쓰게 된 거야. 자, 일단 그래서 형식은 이 한가의 형식은요. 4줄로 된 4구체, 8줄로 된 8구체, 가장 발전된 형태인 10구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10구체 한가 같은 것도 엄청 많이 배우게 될 거고요. 우리의 서동은 몇 줄이니? 4줄이지. 그래서 4구체 향가 이런 식으로 부르고요. 작가는 일단 한자를 좀 익숙하게 쓸 수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그래서 좀 배운 사람들이고요. 즉 승려나 화량. 자, 그 당시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라의 종교, 국교, 일종의 국교 같은 게 불교였기 때문에 승려 자체도 상류층들이 해야 돼. 우리 같은 일반 평민들은 스님도 될 수 없었던 거야. 알겠지? 그리고 화랑들도 이런 어떤 귀한 상류층 자제들이 만든 게 화랑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네. 상류층 계층, 상류계층이 중심을 이뤘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뭐 신라인의 생활과 감정을 다양하게 다루면서 불구적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했었고요. 자, 우리 문학사상 최초로 정형화된 서정시다. 정형화, 즉 어떤 일정한 형식이 정해져 있고요. 소박하면서도 깊이 있는 표현법으로 원만하고 차원 높은 신라인의 정신세계를 나타내주는 뭐 그러한 장르다. 향가가 이렇게 보시면 우리 일단 서동은 4구체 향가고요. 그치? 앞날을 예언하는 것 같은 그리고 민요 그리고 동요 아이들의 노래니까 동요 그리고 이 참여는 예언하는 노래 또는 모함하는 노래 어떻게 보면 선화공주를 모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삼공유사라는 책에 담겨 있고 주제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인데 요거는 그 배경설화를 몰랐을 때 그냥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선화공주의 은밀한 사랑. 그런데 사실 진짜 알고 보면 선화공주에 대한 서동의 연모애정. 선화공주와 결혼하고 싶은 서동의 어떤 계략. 뭐 이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배경설화와 함께 전하는 향가로서 현존하는 즉 현재 존재하고 있는 현재 전해지고 있는 향가 중에 가장 오래된 향가라고 하고요. 신라 향찰 문학의 원형을 엿볼 수 있는 뭐 그런 작품이다 라고 해서 우리 중학교 때는 이런 정도까지 공부합니다. 뭐 배경설화에서 당시의 사회상이라던가 뭐 이런 정도 아주 자세하게 음독이나 훈독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우지 않거든요. 우리 조금만 있다가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배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이제 각오하시고요. 깜짝 놀랄지도 몰라. 이렇게 내가 깜짝 놀랄지도 몰라. 왜냐면, 일단 요거부터 보자. 향찰. 우리 방금 봤지만, 우리가 뒤에 있는 내용들을 다 보게 되면, 아하, 이렇게 될 거야. 즉,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전면적으로 기록한 종합적인 표기책이다. 즉, 형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음독. 그리고 의미 요소 같은 경우는 훈독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리 말을 그대로 정말 조사나 어미 뭐 이런 걸 다 포함해서 문장 전체를 적을 수 있었던 그러한 것이고요. 문장 전체를 표기할 수 있게 됐고 한자로 기록하고 우리말로 읽었다. 이런 것들도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짠! 아까 우리 한글로 선화공주님은 남몰래 결혼하고 맞둥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간다라는 이게 예전에는 사실은 이 한자를 뭐 양주동 선생님이 해서 뭐 김한진 선생님이 해서 이렇게 막 따로 나누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요걸 요런 식으로 우리 요거로 많이 봅니다. 요걸로. 그래서 선생님 막 이런 거 저 이거 어떻게 읽는지 몰라요 했는데 다음 시간에 이건 좀 더 자세하게 알려드릴게요. 알겠지? 다음 시간에. 어쨌거나 자 이거는 이렇게 옛날 보시고 그러니까 즉 옛날 사람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걸 보고 선화공주님은 그지 얼어두고 맞둥방을 밤에 뭘 안고 가다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서 요걸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바꿔드릴게요. 알겠지? 한 줄 한 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일단 선화, 공주, 주은 이렇게 돼서
그래서 착할선, 될화, 귀인공, 님주, 숨기른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지금 표시되어 있는 것들 있지. 이렇게 표시되어. 이게 바로 훈독, 음독이야. 즉, 얘가 음독인 거죠. 선화공주님은 선화공주라는 이름이니까 그냥 여기 뜻이 아니라 그냥 음으로 그냥 선화공주 이렇게 하고 여기는 이 님주자는요. 님, 선화공주님 이렇게 하고 숨기르는 숨기다의 뜻으로 쓴 게 아니라 조사, 은이라는 걸 즉 소리만 빌려 쓴 거야. 그래서 은. 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즉 이걸 보고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읽었다라는 거죠. 알겠지? 선화공주님은 이렇게 해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요거 남타, 즉 남을 의미하는 타고요. 이거 그윽하다라는 게 약간 몰래란 뜻이야. 그윽하다, 몰래. 그리고 다만지, 얼가, 좋다, 뭐 이렇게 좋은데 일단 볼게요. 자, 요거는 남, 그윽하다가 몰래란 뜻이었잖아. 그래서 남그지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치? 몰래인데 이 지자는 일종의 어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썼던 어미. 그래서 남 몰래 뭔가 어미 넣고. 자, 여기 나오는 얼다라는 말, 얼다, 얼어두고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종의 정을 통하다. 뭐 시집가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당시에 뭐 남녀 간의 사랑을 이렇게 얼다라는 표현으로 썼던 거죠. 알겠지? 얼다라는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두고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거야. 그냥 얼어두고 두고. 물론 이거 선생님 이게 왜 어예요? 라고 하지만 그냥 요거는 양에서 음을 좀 빼가지고 어라고 불렸다라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자, 극지, 두고 이런 식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또, 자, 맛동방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마서 중에서 맛동방을, 즉, 맛동, 서방을, 이걸 맛동방을 이런 식으로 그냥 읽으시면 되고요. 자, 밤에 뭘 안고 가다 라고 했는데, 이거는 밤야, 어조사의, 즉, 밤에. 알겠지? 밤에. 자, 요거는 원래 몰래라는 말이요. 그냥 몰래라는 말을 예전에는 그냥 몰 이렇게 표현했대요. 몰.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이 몰은 토끼 묘를 빌려다가 쓰고 여기 있는 받침 리을은 무엇을? 어조사 을을 빌려다가 쓴 거야. 알겠지? 그래서 밤의 묘를 안고 가 이런 식으로 빌려 썼다라는 정도로 여러분 이걸 뭐 너무 자세하게 보지진 마세요. 왜냐면 이 향찰 공부할 때 사실 서동요 말고 이렇게까지 분석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느낌이구나 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밤에 몰, 즉 요거는 여기서 이렇게 빌려왔다를 안고 가다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됐나요? 그렇게 어렵지 않았었지 얘들아?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내가 막 한자 막 나오고 막 이렇게 한다고 너무 당황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게다가 이거는 수능 때라기보다는 내신 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갈 때 나오는 내용들이야. 그러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이런 게 향찰이구나. 음과 뜻을 빌려서 그냥 보면서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었구나 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이제 우리는 문제만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건데요. 이거 선화공주님은 선화공주 주은의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인데 자, 선화공주는 한자의 뜻만 취한 표기다? 아니야. 선화공주는 그냥 사람의 일종의 이름, 고유명사 같은 거라서 그냥 선화공주라고 하는 음독이었어요. 이거 음만 취한 거고요. 자, 두 번째 주, 즉 여기 님주가 이렇게 있었는데 자, 여기는 앞에 거는 그냥 선화공주니까 여기는 님주. 그래서 자, 뭘 빌려온 거야? 뜻을 빌려온 거죠. 그치? 뜻을 빌려왔고요. 자, 그 다음 은은 보조사로 한자의 뜻을 빌린 게 아니라 뜻을 빌렸으면 숨다라는 의미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보조사로 한자의 음을 빌려서 이걸 쓴 거죠. 그치? 그리고 고유명사는 모두 한자의 뜻을 음을 빌린다고요. 그리고 같은 한자라도 그치? 이 같은 한자라도 어떤 거는 음을 빌리고 어떤 것은 뜻을 빌리기도 했다. 답은 5번인 거죠. 이런 식으로만 문제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 서동요 고등학교 때는 여기까지 배운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오늘 배운 내용만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네,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들 고등학교 때까지 좀 가져갔으면 좋겠는 내용들만 한번 정리해보면 우리 향가 공부했죠. 오늘 향가는 언제? 신라시대 때 생겨나서 고려 초까지 불렸던 노래로서 표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썼다. 이걸 뭐라고 한다? 표기 방법? 향찰이고 오늘의 우리 포인트죠. 자, 그리고 얘는 형식이 세 종류가 있는데 4줄로 되면 4구체, 8줄이 되면 8구체, 자, 그 다음에 10줄이면 19체인데요. 19체가 가장 발전된 형태다. 자, 그리고 작가는 주로 상류 계급, 즉 승려나 화랑 이런 사람들이 주로 되어 있었다라는 내용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향찰의 의도 볼게요. 일단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정말 우리말의 형태와 의미 요소를 전면적으로 정말 기록할 수 있었다라는 게 가장 가장 중요한 어떤 가치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문장 전체를 드디어 표기할 수 있게 되었고 한자로 기록하고 우리말로 읽었다. 이것도 불편해서 이제 훈민정음이 나온 거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도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떻게 한다고요? 선, 화, 공, 주, 님, 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읽었다. 선화 공주님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를 막 지금 당장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요걸 보면서 뜻을 빌려 썼나 음을 빌려 썼나 요 정도만 분석하셔도 돼요. 자, 남, 그지, 얼어두고 라고 했지? 남, 몰래 결혼해두고 뭐 이렇게 읽으시면 되는 건데요. 남, 그리고 그, 지, 얼, 두, 고 이렇게 찾으시면 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맞동방을 즉 맞동서방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자 밤에 뭘 안고 가다 즉 밤에 몰래 안으러 간다 라는 이런 해석인데요. 자 밤에 자 뭘 안고 가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자, 요 정도만 여러분들 한번 연습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이상 더 어려운 건 안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이렇게 서동으로 배우는 향찰 다 한번 살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네, 너무 막 어려운 거, 막 고어도 나오고 막 이렇다고 해서 당황하지 마시고, 뭐 이렇게 배우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거, 즉 아래아라던가 이런 거 읽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다음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